몽실 언니. 글 권정생. (19) 모두 내 동생. 정씨는 몽실에게 타일렀다. 몽실아, 이젠 대꼴은 잊어버려라. 너희 어머니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잖니. 영순이가 가엾어요. 영순이는 네 동생이 아니다. 영순이는 엄마 딸이잖아요. 너하고는 성이 다르잖냐. 그러니까 남이다. 몽실은 대꼴 영순에게 가는 걸 그만둘 수가 없었다. 영득이와 영순이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북촌댁이 죽으면서 난남이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던 것처럼 밀양댁도 몽실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영득이와 영순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몽실은 생각하다 한 가지 일을 꾸몄다. 아버지 몰래 대꼴에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아침 일찍 가면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모내기도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생겼다. 몽실은 이웃집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 남주하고 둘이서 건넌 마을 조반매기를 거들러 간다고 했다. 정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몽실은 아침 기차로 서둘러 갔다. 대꼴 영수는 언니가 너무 늦게 왔다고 원망이 대단했다. 그러나 영수는 몽실을 닮아 착했다. 언니, 몇 밤 자고 가? 몽실은 달랠 수밖에 없었다. 언니, 오늘은 참 바쁘단다. 이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 응? 언니, 안 돼. 영수는 몽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영득이도 영순이도 온 매무새가 말이 아니었다. 김씨도 처량하리만큼 수척했다. 집안도 부엌안도 더러웠다. 몽실은 부엌 청소를 하고 영득이와 영순이 옷을 빨았다. 점심 밥을 지어 함께 먹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영득이 영순이는 그래도 괜찮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고프진 않겠지. 난남이는 지금쯤 아침에 지어놓은 보리밥을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몽실은 난남이에게 죄스러워졌다. 난남이 혼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몽실은 영순이와 영득이에게 약속을 했다. 한 달 뒤에 꼭 온다는 약속이다. 그러고는 몽실은 고갯길을 넘어 기차를 타고 노르실로 돌아왔다. 난남이는 어둑어둑한 처마 및 봉당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난남아! 난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밭 다 매느라고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몽실은 난남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양쪽 뺨에 눈물 자국이 나 있고 지금도 눈물이 글썽 괴어 있다. 난남아! 난남아! 난남은 몽실을 쳐다보지 않고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언니 어디 갔다 온 것 난 다 알아. 이번엔 몽실이 말문이 막혔다. 얼른 피하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다. 난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날 밤을 지냈다. 몽실은 한 달 뒤에 다시 대꼴에 가야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번엔 아예 난남이에게 이야기하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난남아, 언니 먼데 갔다 올게. 아버지한텐 가르쳐주지 마라, 응? 언니네 동생들한테 가는 거 아버지 알면 화내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마라. 안 가르쳐준다. 난남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동생한테 가는 거 난남인 싫어? 안 싫어. 언니는 난남이네 언니도 되고 언니네 동생들 언니도 되고 그렇지? 응, 그래. 언니 또 캄캄해져야 와? 아니야, 밝을 때 올게. 오늘은 일찍 올 거야. 초가을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 이삭이 패고 수수 이삭이 팼다. 대골 가는 고갯길에 관암 풀꽃이랑 달맞이꽃 그리고 이름 모를 풀꽃이 피어 있었다. 몽실은 꽃을 따모았다. 영순이 갖다 줘야지. 괜히 설레는 가슴을 누르며 대추나무 골목길로 들어가 김씨네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상하게 마당이 깨끗하고 마루와 봉당도 깨끗하다. 어디서 온 누구냐? 부엌에서 좀 뚱뚱한 여인이 내다보았다.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그리고 입도 커다란 여자는 마음씨가 어떨까? 저 영득이 어디 나갔어요? 몽실이 간신히 물은 것만 같았다. 영득이 왜 찾니? 제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라고? 허, 그러고 보니 네가 바로 죽은 년의 의붓 자식이구나. 여인은 몽실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영득이 만날 거 없으니 그냥 돌아가. 저 먼 데서 왔어요. 그냥 만나만 보고 갈게요. 몽실이 처음 봤을 때 짐작한 대로 이 여자는 김씨의 새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영득이 어머니다. 넌 이제 소용없으니 어서 돌아가. 몽실이 더 이상 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힘없이 돌아서서 살인문 쪽으로 향했다. 영순이 주려고 따 모았던 꽃이 손에서 풀려나와 마당에 떨어졌다. 아침에 올 때 난남이에게 동생을 보러 간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졌다. 몽실 누나! 언니야! 몽실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길에서 영득이와 영순이 쫓아오고 있었다. 영득아! 몽실은 온몸이 달아오르듯이 금방 힘이 솟았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다. 안 돼! 몽실이 그리고 달려오는 영득이의 영순이 똑같이 얼어버린 듯 제자리에 서버렸다. 새 어머니라고 하는 뚱뚱한 여자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영득이와 영순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다. 우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 몽실을 쏘아보는 눈이 너무도 무서웠다. 몽실은 갑자기 피가 끓어올랐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여자를 마주 쏘아보았다. 아주머니도 사람이어요? 뭐라고? 영순이랑 영득인 아주머니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틀림없는 남매예요. 몽실은 뛰어가 그 여자에게 잡힌 영득이와 영순이의 손을 양손에 잡았다. 그러자 힘을 얻은 영득이와 영순이가 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언니의 손에 매달렸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후회했다. 동생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영득이와 영수는 아주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저는 안 와도 되겠죠. 오늘은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요. 안녕히 계셔요. 몽실은 동생들의 손을 놓았다. 어머니한테 가거라. 몽실은 돌아서서 김씨집을 나왔다. 고갯길을 어떻게 넘었는지 기차를 어떻게 타고 내렸는지 몰랐다. 노르실 집으로 돌아오니 난남이가 뜻밖이라는 듯 놀라며 달려나왔다. 언니, 왜 일찍 왔어? 난남아. 몽실은 난남이를 껴안고 물었다. 지난 여름 휴전 협정이라는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38선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휴전선으로 바뀐 채 본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북쪽에서 피난온 사람들과 남쪽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한 채 전쟁만 쉬게 된 것이다. 계암나무골 몽실이 고모부도 그리고 그곳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의 남편도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은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쉬게 되었는지 후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신이 되고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은 그쳤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해야만 했다. 가을이 서서히 무르익고 추수는 끝났다. 썰렁한 들판엔 이내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닥쳤다. 몽실은 곡식 한 톨 거두어들이지 못하면서 그 가을을 고달프게 보냈다. 방아 찢기, 새참 날라주기, 애기 봐주기, 하루도 놀지 않았지만 겨우 끼니 때 얻어먹는 밥술에 불과했다. 아버지 정씨의 건강은 겨울이 오면서 좀 더 나빠졌다. 장단지의 고름은 계속 흘러내렸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했다. 편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자꾸 앓는 소리를 했다. 몽실의 일거리는 아버지의 병 시중만도 벅찬 것이지만 일은 자꾸만 쌓였다. 그토록 친절하게 몽실을 찾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자 돌아서서 본체만체했다. 몽실은 또다시 깡통을 들고 구걸에 나섰다. 난남아, 넌 아버지 모시고 집에 있어라. 언니 혼자서 밥 얻어올게. 응, 갔다 와. 난남은 쉽게 대답했다. 어른들이 입는 해진 군복을 허리 밑까지 외투처럼 입은 몽실 언니가 깡통을 들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난남이는 자꾸만 슬퍼졌다. 언니는 동생들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새엄마가 왔기 때문에 언니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몽실이 얻어온 밥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난남아, 조금만 기다려라. 밥을 데워가지고 먹자. 몽실은 깡통에 밥을 솥에 부어 데웠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 곁에 난남이가 붙어 앉았다. 언니, 새엄마는 왜 있어야 해? 친엄마가 죽고 없으니 새로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엄마의 자식들을 잘 키워줘야지 않겠니? 그럼 우리도 새엄마가 있으면 우리를 잘 키워주겠네? 응, 그럴 거야. 그럼 우리도 새엄마 모셔오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몸이 다 나으시고 돈을 벌면 모셔올 거야.
몽실은 대골 영득이네 새 어머니를 생각했다. 영득이와 영순이를 잘 키워주고 있을까? 때리고 욕하며 구박을 주지는 않을까? 영득이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영순이가 더욱 보고 싶었다. 어쩌자고 몽실은 언제까지나 외롭게 슬프게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건강이 어서 나으시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그 아버지 정시 때문에 부산으로 간 것은 겨울이 다 가고 버들개지가 파랗게 잎이 돋는 봄날이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쫓아와 알려주는 장골 할머니가 부산에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거라. 아버지 병이 어서 나아야만 너도 고생을 덜 수 있지 않겠니? 난남이는 어떡할까요, 할머니? 난남인 다녀올 동안 내가 데리고 있을게. 장골 할머니는 이웃집을 돌면서 기차 싹쓸 마련해 주었다. 아침 일찍 떠나야 저녁 늦게 도착한다는 그 항구 도시에 몽실은 아버지를 모시고 기차를 탔다.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 아버지를 앉게 했지만 몽실은 서서 가야만 했다. 낡은 증기기관차는 덜컹거리면서 몹시 흔들렸다. 몽실은 기차 안에서도 또 생각을 떠올렸다. 읍내 거리에서 꽃 팔던 애였다. 그 애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식구들을 위해 비지를 사다 먹고 있었다. 공짜로 얻어먹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몽실은 이번에도 또 공짜로 얻은 돈으로 기차를 타고 공짜로 치료해준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루한 기차 안에서 몽실은 아름다운 봄이 찾아와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여유도 못 가진 채 한숨을 쉬었다. 20. 자선병원을 찾아서 4년 전에 독일 천주교인들이 세웠다는 자선병원에 닿은 것은 다음 날 한낮이 가까워서다. 어젯밤 늦게 기차에서 내려 정거장 대합실에서 밤을 새웠었다. 병원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모두가 거짓골을 한 환자들과 곁에서 시중을 드는 가족들이었다. 팔도 강산에서 다 모인 사람들은 말투도 갖가지였다. 전쟁은 높은 사람들이 일으켰지만 그 피해는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백성들만 떠맡아 버린 것이다. 줄선 사람들의 숫자는 다 셀 수도 없었다. 가만히 떼기를 깔거나 혹은 맨 길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다. 줄곧 기침을 하는 사람, 머리를 싸맨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상처와 병 이름도 가지가지였다. 엉클어진 머리칼, 먼지 투성이 얼굴과 뼈만 남은 모습들이 거기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다. 처음 몽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여기 병원으로 들어가자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나요? 몽실은 가까이 서 있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이 없었다. 저 병원으로 들어가자면 시끄러! 저쪽 끝에 가서 기다려야 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가르쳐 주었다. 몽실은 찔끔 겁이 나서 얼른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기다란 줄 선 사람들의 맨 끝에 가서 섰다. 3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아니면 1000명이 넘는지도 모른다.
그 기다란 행렬의 끝에 몽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섰다. 몽실아, 나 앉아야겠구나. 정씨는 길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았다. 몽실은 배가 고팠다. 어제 집에서 올 때 싸온 주먹밥은 기차 안에서 다 먹어버렸다. 한낮이 되기까지 아직 아침밥도 못 먹은 것이다. 몽실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보아도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여지은 판잣집들이다. 읍내 거리보다도 장터 마을보다도 더욱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만 이곳 항구 도시에 모인 것 같았다. 병원 앞에 줄 선 사람들만이 환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듯이 여위어 있었다. 몽실은 저편 골목길로 들어가 보았다. 드럼통을 세워놓고 빵을 굽고 있었다. 몇몇 조무래기 아이들이 빵 굽는 구경을 하면서 모여 있었다. 몽실이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물었다. 거지빵 사러 왔니? 거지빵이라니. 몽실은 좀 어리둥절했다. 돈은 가지고 있니? 또 다른 애가 물었다. 몽실은 빵을 굽는 아저씨 곁으로 갔다. 빵 한 개 얼마여요? 10환에 2개다.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몽실은 지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속으로 세며 보았다. 60환인지 70환인지 알 수 없었다. 돈을 꺼내어 조심스레 세어보니 60환이었다. 20환을 빵 굽는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아저씨는 꼬불꼬불한 미국 글씨가 어지럽게 쓰여진 종이에 빵 4개를 싸주었다. 몽실이 받아들자 모여 섰던 조무래기들의 눈길이 거기로 한꺼번에 쏠렸다. 그러더니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얘, 1개만 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손이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몽실은 그 애의 손을 피해 빵꾸러미를 가슴께로 감추었다. 그러자 또 한 애가 손을 내밀며 몽실에게로 다가왔다. 1개만 줘. 1개만 줘. 아이들의 손이 일제히 빵꾸러미로 모였다. 몽실은 뒤로 돌아서면서 얼른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손은 어느새 빵 봉지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꾸러미가 찢어지고 빵이 튀어나왔다. 아이들은 튀어나온 빵을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도망쳤다. 몽실은 찢어진 빈 종이봉지만 들고 서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얘야, 조심해야지. 다 빼앗겼구나. 빵 굽는 아저씨가 혀를 찼다. 몽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빵 굽는 아저씨는 그 이상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몽실은 돈 20환을 또 꺼내었다.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아이들은 없었다. 아까처럼 빵을 싸주는 아저씨가 빵을 1개 더 넣어주는 걸 보았다. 조심해서 가지고 가거라. 아저씨가 봉지를 단단히 싸주었다. 몽실은 빵꾸러미를 가지고 줄곧 앞, 뒤와 옆을 살피며 아버지가 있는 병원 앞으로 갔다. 가장 뒤쪽 끝줄에 있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몽실은 두루두루 살폈다. 몽실아. 몽실은 소리 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 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씨는 끝줄에서 연화문 명이나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내 뒤쪽으로 계속 와서 서는구나. 정 씨의 얼굴은 먼지에 쌓여 얼룩이 져 있었다. 몽실은 빵을 꺼내었다. 둘은 쪼그리고 앉아 빵을 씹었다. 강냉이 가루로 반죽을 해서 깡통에 부어 만든 빵은 그런대로 구수하고 달콤했다. 물이 없겠냐? 정 씨가 물을 찾았다. 몽실은 일어나서 다시 골목길로 들어갔다. 빵 굽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여기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저쪽 공중수도로 가봐라. 공중수도에 갔으나 물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 몽실은 다시 돌아가 빵장수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깡통 좀 빌려주셔요. 아저씨는 물 행주랑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긴 깡통을 비워주었다. 물을 길어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깡통을 가지고 갔더니 아저씨가 물었다. 너 집이 이 근처가 아닌 모양인데 무엇하러 여기 왔니? 시골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 중이셔서 어제 내려왔어요. 요 앞 병원에 들어가려고 왔니? 예. 아픈 사람이 하도 많아 쉽게 들어가겠니? 벌써 한 달 동안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 아저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하고 너하고 둘이 왔니? 예. 왜 어머니가 안 오셨니? 어머닌 안 계셔요. 그러니 모두 전쟁 때문에 고생이구나.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을 거야. 밤낮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거야. 기다리더라도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다리를 꼭 낫게 해드려야 해요. 그날 밤 빵장수 아저씨는 집에서 담요 한 장을 갖다 주었다. 낡아서 구멍이 난 것이었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몽실은 아저씨에게서 깡통을 얻어 밥을 구걸했다. 얻어온 밥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몽실은 노루실에 두고 온 난남이 걱정을 했다. 구멍난 담요를 아버지 덮어드리고 그 한 자락을 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웅크리고 누웠다. 봄밤은 살을 애는 듯이 추웠다.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몽실은 난남이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 가슴을 조였다. 줄선 사람들은 조금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다. 가끔씩 가다가 택시가 오고 거기서 내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갔다. 줄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다. 뭐야? 일껏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름씩 한 달씩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떤 놈은 빼기 좋아 금방 들어가는 거야?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는 세월 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자선병원도 차별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진찰권을 얻어내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가 내렸다. 불쌍한 사람들은 길바닥에 그냥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거적을 덮고 누운 사람, 앉은 사람, 부축하며 기대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에 한두 사람씩 거적에 쌓여 가족들의 울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다.
얼굴빛이 검푸르고 목구멍에서 자꾸 피가 올라오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몽실의 자리에서 5번째 앞에 있었다. 그 할머니 옆에는 50살이 넘어 배는 아들이 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할 기력도 없고 아들이 어디선가 구해온 가루 우유를 끓여주는 것도 먹지 못했다. 길 옆 가장자리에 벽돌 조각을 모아 부스러기 나무를 지펴가며 아들은 어머니에게 열심히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잡수셔요. 어서 몸이 회복되어야만 고향집에 돌아가실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신음소리로만 대답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 때가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몽실은 아버지 정씨를 위해 이곳저곳 쓰레기 더미를 찾아 찢어진 지 우산이랑 걸레 같은 것을 주워다 덮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씨는 더 버티고 견디지 못하겠는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몽실아, 어떻게 기차 삭슬 구해서 집으로 가자꾸나. 아버지, 조금 더 기다려요.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이 건강해져서 나온대요. 하지만 못 견디겠구나. 정씨는 비에 젖은 길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그때 피를 토하며 기다리던 할머니가 이상한 비명소리를 질렀다. 소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다보았다. 어머니! 이어서 할머니의 아들이 울부짖으며 할머니의 몸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벌써 숨이 끊겨버렸다. 아들은 흐느끼며 울었다. 비에 젖은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의 아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 몽실은 젖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가 몽실의 얼굴을 쳐다봤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그러면서도 핏기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련한 딸을 올려다보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오늘만 견디시면 찻삭슬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손을 꼽아보니 벌써 이리로 온 지가 90해나 되었다. 난남이 걱정이 언뜻 스치고 갔지만 몽실은 이내 잊어버렸다. 이토록 눈앞의 일이 어려운데 난남이 일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지쳐있기도 했다. 정말 몽실의 모습은 비참했다.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빗질 한번 못한 머리칼은 제멋대로 엉클어져 있었다. 빨지도 않고 입은 채 길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일어나 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 더러워진 옷에선 냄새가 났다. 몽실의 옷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정씨의 모습은 더욱 비참하고 더러웠다. 그 정씨 앞에 목발을 짚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는 청년도, 그 앞에 아주머니도, 그 앞에 사람도, 그리고 거기에 줄선 모든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났다. 입은 채 적셨던 옷을 그대로 또 입은 채 말렸다. 몽실아, 난 그만 죽을 것 같다. 정씨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다. 깡통엔 쌀밥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몽실이 아버지를 위해 좋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씨는 그날따라 고개를 저으며 밥을 전혀 먹지 않았다. 그럼 이따가 잡수셔요.
몽실은 깡통을 종이로 덮어 아버지 곁에 놓았다. 한나절이 되어 몽실이 정씨에게 밥을 권하자 역시 고개를 저으며 먹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우리 차례가 되어요. 몽실은 정씨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래, 정말이지. 많이 앞으로 당겨져 왔구나. 병원 현관문이 저만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이 벌써 보름째나 되는 날이었다. 20일 아버지의 죽음. (4월이) 가고 있었다. 그토록 차갑던 저녁 날씨도 조금씩 풀렸다. 사람은 전혀 모르던 사이였어도 만나서 몇 번 사귀면 정이 든다. 몽실은 그동안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빵장수 아저씨랑 몽실이 곁에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제법 친하게 되었다. 빵장수 아저씨는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었다. 피난길에서 아내와 젖먹이 아기를 잃어버리고 9살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구정물이 흐르는 냇가에 움막을 짓고 골목길에서 거지빵을 구워 팔았다. 몽실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던 날부터 아저씨는 헌 담요랑 깡통을 주면서 도와주었다. 아저씨 이름은 최인구였다. 그 다음은 몽실이 서 있는 바로 앞에 목발 집은 청년이다. 배근수라는 청년은 20살의 나이였지만 어떻게 보면 40살도 넘어 배는 깡마른 모습이었다. 3년 전에 폭격으로 다리를 다쳤었다. 국군들의 야전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뒤에 자꾸 고름이 나오고 아팠다.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가족들과는 모두 헤어져 혼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백은수 청년은 별로 말없이 서서 차례를 기다렸지만 가끔 몽실에게 이야기를 했다. 몽실아, 아버진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셔서 다리를 다쳤다 했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장단지를 지졌대요. 모두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같은 결애가 이렇게 서로 죽이려 했으니까.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 백은수 청년은 밤 동안에는 쭈그리고 누워 자지만 낮에는 줄곧 서서 버티었다. 자꾸 편하려고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버릴 것 같아서 서 있는 거야. 하지만 오빠는 다리를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몽실은 어느새 백은수를 오빠라 부르고 있었다. 백은수에게 끼니마다 도시락이나 다른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아줌마가 있었다. 아줌마인지 아니면 아가씨인지 잘 모르지만 마음씨 좋은 젊은 여자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다. 별로 말이 없이 찾아오는 아줌만 표정도 없었다. 오빠, 아줌마하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몽실이 근수한테 물어보았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알았어. 2년 전이지만 그때부터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지냈단다. 아줌마 시집 갔어요? 아니야, 안 갔어. 그럼 혼자서 뭘 해요? 그냥저냥 살고 있어. 근수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정 씨가 밥을 먹지 않던 날, 백은수는 그 아줌마가 갖다 준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아저씨, 이걸 잡수셔요. 생선 반찬이 있어요.
몽실이 도시락을 받아 정씨한테 권했다. 고추장에 졸인 갈치 토막이 먹음직했지만 정씨는 역시 고개를 저었다. 몽실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여요? 몽실은 아버지의 입에 바싹 귀를 대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 얼굴을 닦아드렸지만 정씨의 얼굴은 먼지 때문에 이내 더러워지고 만다. 가슴이 자꾸 답답해진다. 몽실은 아찔해져서 몸을 한번 비틀었다. 그러나 두 다리에 힘을 꽉 주었다. 죽은 북촌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난나미를 낳고 지쳐버린 끝에 숨을 거둔 북촌댁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 주먹으로 그어쥐었었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병원 현관으로 뛰어갔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요. 현관 가득히 앉고 서고 그리고 줄선 사람들 모두가 몽실을 보았다. 그들은 몽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러나 앉아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몽실은 아버지한테로 되돌아갔다. 백은수 청년이 정씨를 부축하면서 머리를 안고 있었다. 정씨의 얼굴빛이 점점 핏기를 잃어갔다. 저녁이 왔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물을 끓였다. 그 물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다. 정씨는 그러나 물조차 먹지 못했다. 새벽녘 정씨는 숨을 거두었다. 길바닥에서 줄 서 기다린 지 꼭 16세만이었다. 정씨의 시체는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떼기에 쌓여 파출소 순경이 보는 앞에서 노무자 아저씨들이 트럭에 싣고 갔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몽실에게 뼈가 담긴 조그만 상자를 주었다. 흡사 정씨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거두어 버린 것이다. 노르실로 돌아갈 때 백은수 청년이 몽실에게 물었다.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몽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줌마가 널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더라. 아줌마가 같이 있자고요? 네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함께 있을 거야. 그냥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줌마 심부름 같은 것도 해주고 나도 다리 나으면 일할 거야. 몽실은 노르실에서 그냥 살고 싶었지만 백은수의 말을 들으니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 집에 가서 난남이 데리고 올게요. 그래, 꼭 데리고 오너라. 돌아갈 때 빵장수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렸다.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 됐구나. 우리 모두 전쟁만 아니었어도 가족을 잃지 않았을 텐데. 빵장수 아저씨는 헤어진 아내와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지 말끝을 흐렸다. 몽실은 아저씨의 검은 얼굴과 누더기 옷을 보았다. 아저씨, 어쩌면 나도 이리로 와서 살지 몰라요.
이리 오겠다고? 어떻게 올 수 있겠니? 집에 가도 동생하고 둘뿐이잖아요. 누가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함께 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럼 내려오너라. 고생이 되더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병원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늘은 누가 죽을지 내일도 모레도 기다리다가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기들 갈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다. 빵장수 아저씨도 차비에 보태쓰라고 얼마의 돈을 주고, 백은수 청년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서금년 아줌마도 돈을 주었다. 노르실엔 난남이가 얌전히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뼈가 든 상자를 보고 난남이는 언니의 팔에 매달렸다. 몽실은 그 난남의 목을 손으로 쌓아놨다. 눈물이 난남이 머리 위에 떨어져 내렸다.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먼데 같이 가버렸는 줄 알았어. 난남은 몽실을 쳐다보았다. 아니야. 아버지 혼자서 가버리셨단다. 난남이 혼자 두고. 장골 할머니는 자꾸만 잘못했다고 했다. 몽실아, 내가 억지로 병원에 보내서 아버지 죽게 한 거야. 몽실아,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니? 너희 아버진 좀 더 살아야 했는데. 할머니, 아버진 집에 계셔도 여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토록 아프셨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난 평생 마음이 괴로울 거야.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고생도 덜하고 길바닥에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동네 사람들이 정 씨의 뼈를 북촌댁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몽실은 이젠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된 것이다. 몽실은 난남이를 데리고 백은수와 약속한 대로 노루시를 떠났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몽실은 자꾸 쓸쓸했다. 대골 영득이와 영순이 생각이 났다. 영득아, 영순아, 이 다음에 좀 더 크거든 만나러 갈게. 지금 곧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된단다. 서금년 아줌마는 난남이를 보자 귀엽다고 안아주었다. 금년의 집은 으슥한 뒷골목 2층 집이었다. 나무로 지은 낡은 일본식 집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몽실은 난남이와 함께 부엌방에 들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그날은 일찍 저녁밥을 먹고 나서 서금년이 몽실아, 고단한데 일찍 자라 하면서 퍼런 미군 담요를 깔아주었다. 30촉짜리 전등불이지만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서 지내다 왔기 때문에 눈이 부시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뉘어놓고 잠시 앉아서 생각을 했다. 금년이 아줌마는 대체 무얼해서 살고 있는 걸까? 몽실은 자리에 누워도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였다. 바깥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목소리가 굵고 그리고 말이 한국말이 아니었다. 몽실은 놀라 가슴이 마구 뛰었다. 미국 사람? 몽실은 살며시 일어나 미닫이 사이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금년이의 손을 잡고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는 남자는 시퍼런 군복의 흑인 병사였다.
몽실은 움찔했다. 언젠가 읍내 최씨 집에 있을 때 버려진 검둥이 아기를 안고 오다가 아기가 죽어버린 일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금년이 아줌마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몽실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다. 아무리 가슴을 가라앉히려 해도 자꾸 울렁거렸다. 북촌댁 얼굴,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인민군, 국군, 미국 흑인 병사, 그리고 탱크와 비행기 폭격. 수없이 머리를 스치고 어지럽혔다. 언니, 일어나. 난남이가 잠든 몽실을 깨운 것은 훤히 아침이 왔을 때였다. 몽실은 소스라치며 일어났다. 언니, 아침밥 해야지. 그래. 몽실은 머리가 띵하게 아팠다. 일어나 앉았지만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2층에서 아줌마 내려왔어? 아니. 몽실은 부엌 쪽 미닫이를 열어보았다. 부엌은 어쩌녁 치워둔 그대로였다. 이불을 개켜놓고 방을 쓸었다. 금년이 내려와 무얼 시킬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 해가 뜨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 시간도 지났다. 아침 10시가 가까웠을 때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 기척이 났다. 나무로 된 층계는 몹시 삐걱거렸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그 층계의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군복을 입은 기다란 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몸뚱이가 보이고 새까만 흑인 병사의 모습이 모두 보였다. 흑인 병사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웃고 있었다. 금년이 그 흑인 병사의 새까만 손을 잡고 함께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배웅했다. 몽실은 돌아서서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줄곧 꼿꼿이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 금년이 아무렇지 않은 듯 몽실을 보고 웃었다. 몽실아, 오늘 많이 늦었지? 어서 아침밥 지어 먹자. 금년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몽실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금년이 곁으로 갔다. 쌀을 일고 된장국을 끓였다. 언니! 금년이와 몽실이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난남이한테 고개를 돌렸다. 난남이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 무서워. 난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울기 시작했다. 금년이와 몽실은 우뚝 그 자리에 서서 우는 난남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22. 모두 다 떠나가고. 백은수가 다리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아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이었다. 다리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근수는 온몸의 건강이 다 좋아졌다. 몽실아, 이젠 뭐든지 문제 없단다. 근수는 무척 기쁜 모양이었다. 몽실이도 기뻤다. 태어나던 날 근수는 몽실의 눈치를 살폈다. 그동안 금년이한테 미국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년은 그날도 2층 방으로 손님을 받고 있었다. 하얀 피부에 노란 곱슬머리의 미국 군인. 금년이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매번 달랐다. 금년이 혼자만이 아니고 수선화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아가씨도
꾀꼬리란 별명을 가진 아가씨도 왔다.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 금년이와 똑같이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다. 비릿하고 우울한 항구 도시는 먹고 살기 위해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먹고 사는 일 외에 좀 더 즐기기 위해 남을 해친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많이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6.25라는 전쟁도 똑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어른들은 개인끼리 빼앗고 뺏기는 것부터 좀 더 크게는 집단끼리 빼앗는 것이었다. 더 크면 나라끼리 빼앗기 위해 싸움이 일어난다. 몽실은 노르실에 있을 때 아이들이 서로 다투던 말이 생각이 났다.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겠니? 탱크가 이긴다. 아니다. 비행기가 이긴다. 아이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다투었지만 어느 쪽도 맞히지 못했다. 탱크와 비행기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휴전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쉬게 된 것이다. 몽실아. 근수가 몽실을 불렀다. 난남이는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무더운 날씨여서 밤이 되어도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방문을 다 열어놓았지만 역시 답답했다. 오빠, 왜 불렀어요? 너 이리로 와서 얼굴이 참 좋아졌어. 잘 먹고 사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갖다 준 과자도 먹고 통조림도 먹고 잘 먹으니까요. 참 다행이지. 몰라요. 왜? 나 자꾸만 노르실 생각이 나요. 가고 싶어요. 몽실은 오랜만에 근수한테 고향 이야기를 꺼내었다. 이곳 금년이네 집에 와서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금년이는 몽실을 아껴주고 난남이도 사랑해 주었다.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했다. 고향에 가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가고 싶은 고향이 있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란다. 고향은 누구한테나 아름답고 포근하니까. 몽실이 고향 노르실에 가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난남이는 반대였다. 난남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엔 무섭다고 하던 흑인 병사도 노랑머리의 병사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오히려 그들이 갖다주는 과자를 받아먹으며 웃고 제잘거렸다. 땡큐 땡큐. 난남이는 금년이 아줌마처럼 입술 연지를 바르는 흉내도 내고 높은 구두 신는 흉내도 내었다. 골목길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처음엔 양공주, 양색시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난남이가 나누어주는 맛있는 과자 때문에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난남이는 아주 으스대고 다녔다. 몽실은 모처럼 길을 펴고 놀고 있는 난남이를 보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오빠, 난남이가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버릇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대신 잘 보살피면 되잖니. 근수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라고 쉽게 대답했다. 다음 날 근수는 전에 이야기해둔 시장 모퉁이 이발관으로 갔다. 이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금년은 얼마 동안 쉬었다 나가라고 했지만 근수는 듣지 않았다. 오빠, 다리 안 떨려요?
몽실이 집을 나서는 근수한테 물었다. 괜찮아. 이 집에서는 아무도 놀고 먹어선 안 돼. 근수는 뜻있는 말을 남기고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몽실은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 금년은 2층에서 잠을 잤다. 그러고는 오후에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서 저녁 늦게 미군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몽실은 빨래를 하고 부엌 청소를 하고 아래층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그러나 금년은 2층 방엔 절대 몽실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아줌마, 2층은 청소 안 해도 돼요? 몽실이 물었을 때 금년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2층은 아줌마가 깨끗이 하니까 걱정 마라. 너도 그렇지만 절대로 난남이도 2층 방엔 못 가게 해라. 예. 몽실은 2층 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몽실은 죽은 밀양댁과 북촌댁을 생각하고 금년이와 비교도 했다. 단지 배고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김씨한테 후사리 시집을 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였다. 북촌댁도 그리고 서금년이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이런 세상에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다. 몽실은 읍내 최씨 집에 있을 때부터 많이 보고 겪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몽실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 가을이 왔다. 10월 초순이 되면서 항구 도시의 하늘도 푸르고 높았다. 서금년이 몽실에게 반가운 말을 했다. 몽실아, 넌 고향이 가까이 있다니까 좋겠지? 가까이 있어도 가지 못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넌 고향에 다니러 가면 되잖니. 가도 돼요? 몽실은 목구멍이 확 달아올랐다. 네가 맨날 가고 싶어 한다고 하더구나, 근수가. 몽실은 근수를 봤다. 근수는 멀뚱하게 그냥 있었다. 난남아, 언니하고 노르실에 가자, 응? 난남은 고개를 흔들었다. 뜻밖이었다. 싫어. 난 노르실 안 가. 몽실은 난남이의 크게 부릅뜬 눈을 보았다. 난남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도 왜 살이 찌지 않는 걸까? 언제나 모가지가 길고 팔이 가늘었다. 왜 안 가려고 하니? 왜? 노르실엔 먹을 게 없잖아. 배고픈데 왜 가? 몽실의 목구멍이 싸하게 더워졌다. 그렇다. 난남이는 노르실이 싫을 게다. 2번 다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게다. 첫 서리가 내리던 10월 금음께 몽실은 혼자서 노르실로 갔다. 장골 할머니에게 드릴 고무신과 과자, 그리고 남주한테 줄 선물도 샀다. 혹시나, 아니 몽실은 대골 영득이와 영순이한테 갖다 줄 초콜릿과 사탕도 따로 샀다. 노르실은 가을거지가 한창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절뚝절뚝 바쁘게 노르실 비탈길을 올라갔다. 남주야! 남준의 살인문은 활짝 열려 있고 부엌에서 얼굴이 까만 여자아이가 내다봤다. 몽실아! 남주는
부엌 문지방에 다리를 올려놓다 말고 놀란 얼굴로 그리고 눈부신 얼굴로 몽실을 쳐다보았다. 몽실이 입고 있는 우단 치마가 작고 눈이 부셨다. 몽실은 금년이 입던 헌옷이지만 알맞게 줄여서 곱게 차려입은 것이다. 넌 좋겠다. 부잣집 아이 같구나. 아냐 남주야. 난 뭐라고 해도 이 노루실이 좋아. 몽실은 다음 날 대골로 갔다. 순덕이네 집에 가서 영득이랑 영순이만 만나볼 거야. 몽실은 꼭 1년 만에 만나볼 동생들 얼굴을 갖가지로 상상하면서 골목길을 일부러 돌아서 순덕이네 집으로 갔다. 순덕이는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도 건강하게 계셨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넌 그래도 용케 버티는구나. 순덕이네 할머니는 거듭거듭 몽실을 칭찬했다. 할머니, 영득이네 새어머니 아직도 무서워요? 몽실아. 할머니가 딱한 얼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순덕에게 대신 들려주라는 눈짓을 했다. 순덕이는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몽실아, 영득이랑 영순인 여기 없어. 벌써 작년 겨울 이사 갔단다. 서울로. 뭐라고? 몽실은 이렇게 또 한 번 절벽으로 떨어져 내렸다. 서울엔 왜 갔니? 그 새어머니가 촌에서는 못 살겠다고 졸라서 간 거야. 서울 가서 술 장사한단다. 그럼 영득이랑 영순이는? 몰라. 거기 가서 같이 살겠지. 몽실은 이제 노루실도 대골도 아무데도 마음 붙일 곳이 없음을 알았다. 몽실은 사흘 만에 금년이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기도 몽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는 없었다. 난나미는 몽실이를 보자 자랑스럽게 제잘되었다. 언니, 나 아주 부잣집에 양딸이 되어 간단다. 몽실은 얼른 무슨 말인지 몰랐다. 금년이가 정색을 하면서 자세히 들려주었다. 전에도 가끔씩 난남이 앞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부모도 없이 몽실 혼자 키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남의 집 양녀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몽실아, 먼 곳이 아니란다. 여기서 전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간단다. 자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난나미를 위해서 잘 된 거야. 몽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모든 일들이 몽실이 뜻대로, 몽실이 바라는 대로 된 적이 없었다. 결국 몽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난나미는 철없이 좋아하면서 부잣집이라고 말한 누런 금태 안경을 쓴 아주머니의 손에 끌려 금년이네 집을 나갔다. 난남아, 가거든 밥 많이 먹고 몸이 뚱뚱하게 살쪄야 해. 언니만큼 건강해야 해. 응, 언니만큼 건강할게. 전찻길 쪽으로 제잘되며 난나미는 가버렸다. 몽실은 영득이를 떠올렸다. 영순이도 떠올렸다. 이젠 모두가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 버린 것이다. 몽실이 그토록 악착스레 버텨온 절름발이 병신다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서러웠다. 어머니. 몽실은 어머니를 불렀다. 두 사람의 어머니가 함께 나타났다. 아버지를 두고
오로지 먹을 것을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갔던 어머니. 몽실은 가엾은 북촌댁을 그려보았다. 어머닌 난나미를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라실 거야. 몽실은 크게 한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난 앞으로도 이 절름발이 다리로 버틸 거야. 영득이랑 영순이랑 그리고 난나미를 보살펴야 해. 영득이 영순이를 찾아갈 거야. 꼭 찾아갈 거야. 금년이네 집 현관엔 그날 밤에도 미군 병사의 군화가 놓여 있었다. 몽실은 그 시커먼 군화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하늘, 거기 어두운 곳에 별들이 반짝였다. 몽실은 이빨이 부딪히도록 몸을 떨었다. (23) 가파른 고갯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매섭게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몰고 갔다. 이번 가을도 여느 가을처럼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찾아들었다. 꽃집에선 제철을 찾은 국화꽃이 눈부시게 진열되었다. 그러나 그 꽃집에 빙 둘러 들어간 뒷골목 좁은 시장에는 반대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스며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려 놓았다. 느끼한 냄새가 풍기는 조그만 대포집 앞으로 그만한 자리를 깔고 아주머니들이 장을 벌려놓고 있었다. 땅거미가 깔리는 저녁 때였다. 이제 40이 조금 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얼마 남지 않은 콩나물 시루를 거두며 자리를 챙겼다. 기덕이 엄마, 오늘은 왜 먼저 서두르셔요? 바로 옆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기덕이 엄마라고 불린 아주머니는 깔았던 비닐 쪼가리를 거두며 웃었다. 내일 나 어디 가려고요. 어딜 가는데? 좋은 데 가셔요?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기덕이 엄마는 비닐 쪼가리를 접어 빈 콩나물 시루 밑에 받쳤다. 그렇게 머리에 이고는 자리를 떴다. 모두 뒤에 오셔요. 잘 가요. 잘 가요. 줄지어 앉은 아주머니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다. 기덕이 엄마는 좁은 시장 골목길을 걸어갔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시장을 벗어나 산 비탈로 올라가 나지막한 블록 담집으로 들어갔다. 기덕아. 예. 안에서 기덕이가 나왔다.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인 딸이었다. 엄마를 닮았다. 어릴 때의 몽실이 모습과 흡사한 착한 딸이었다. 기덕은 엄마가 머리에 이고온 침을 받아내렸다. 아버진 아직 안 오셨니? 아직 안 왔어요. 안에서 기덕이 동생 기복이가 나오며 소리껏 말했다. 나 지금 온다. 소리나는 쪽을 돌아다 보았다. 아버지 오신다. 기덕이가 아버지를 맞았다. 기덕이 아버지는 무겁게 메고 온 비닐 망태를 내려놓았다. 중학교 1학년인 딸보다 키가 더 작았다. 가슴과 등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곱추이다. 수도가에 가서 손발을 씻고 모두 저녁상을 가운데 두고 앉았다. 아, 엄마, 오늘 이모한테서 편지 왔어. 응? 어느 이모한테서 왔니? 강원도 이모야.
강원도 이모는 바로 영득이 동생 영순이었다. 기덕이 엄마는 밥숟가락을 뜯어 말고 편지를 받아 뜯는다. 엄만 저녁 잡수시고 읽으셔요. 기덕이가 걱정을 했다. 종일 시장에서 고달프기도 하고 배도 몹시 고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덕이 엄마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몽실 언니.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기덕이 엄마의 눈꺼풀이 쓴벅거렸다. 언니, 그동안 몸 성이 계셨어요?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언니 얼굴 못 뵌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랑 기덕이, 기복이 모두 무사하겠지요? 이곳 저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도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 거지도 다 했습니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어서 완쾌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서 지난번 소식이 왔는데 집배원 생활이 더없이 보람 있다는군요. 모두가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빠도 영원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잘못 얻으신 거예요. 대골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오빠하고 나하고 한없이 울면서 살았어요. 이젠 지나간 어린 시절이지만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혼자서 눈물 지어요. 언니, 이번 겨울엔 세상 없어도 언니를 만나러 꼭 갈 거예요. 옥수수 갱엿 많이 만들어 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길에서 구두 수선을 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언니 건강과 아이들과 형부 건강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언니의 동생 영순 올림. 몽실은 기어코 눈물을 찔끔거렸다. 무슨 일이 났대요? 기덕이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아니야. 너희 외삼촌이 우체 부위를 잘하고 있단다. 그것뿐이어요? 그리고 옥수수 갱엿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온단다. 너희 아버지 저고리도 하나 사드린대. 아버지 저고리? 기복이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밥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밥을 떠놓고 있던 몽실의 소중한 남편이자 기덕이와 기복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걸핏하면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버리는 요즘의 몽실이었다. 편지를 접어놓고 몽실은 저녁밥을 먹었다. 영득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영순이 얼굴이 엇갈려 나타났다. 저녁 상을 물리고 몽실은 부엌으로 갔다. 내일 난남이에게 갖다 줄 통닭찜을 만들기 위해서다.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몽실은 자리에 들었다. 그러곤 새벽에 일어났다. 여보, 나 다녀올 테니 몸 조심하셔요. 그래, 무사히 다녀오구려. 남편은 조그만 몸집을 일으키며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였다. 몽실은 묵직한 보퉁이를 이고 새벽기차를 타러 역으로 나갔다. 난남아,
가엾은 것. 한낮이 가까워서 몽실은 난나미가 입원해 있는 결핵 요양원에 닿았다. 붉은 황토 언덕길을 걸으며 몽실은 숨이 찼다. 요양원은 쓸쓸하게 가을 햇빛을 받고 거기 언덕에 서 있었다. 하얀 페인트 칠이 거칠어져 때가 끼었다. 면회실에서 몽실은 난나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언니! 환자 옷을 입은 난나미가 하얀 얼굴로 저쪽 복도에서 줄곧 뛰다시피 걸어왔다. 북촌댁을 고스란히 닮은 난나미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행을 이어받아 고통도 함께 가져야 했다. 난나마, 어떠니? 요즘은 밥 많이 먹고 잠도 잘 자니? 몽실은 난남의 가느다란 손을 소중하게 잡고 안쓰럽게 쓰다듬었다. 언니. 난남이는 몽실의 튼튼한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다. 언니이면서 어머니 같은 몽실이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암죽을 끓여 먹이며 키워준 언니였다. 깡통으로 구걸해온 밥을 먹지 않고 먹여준 언니. 그 언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난남의 핏줄이었다. 몽실은 난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거렸다. 아직도 어린애만 같은 난남이었다. 양공주였던 금년이 집에서 부잣집 양녀로 갔던 난남이는 예쁜 얼굴 덕택에 많은 귀염을 받았다.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착했기 때문에 난남은 여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잘생긴 청년과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난남은 끝까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다. 병을 앓은 지 10년째. 난남이에게 이젠 모든 행복은 사라져버렸다. 얼굴의 아름다움도 착한 마음씨도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도 난남이에게서 멀리 가버렸다. 언니. 응. 엄마가 날 낳아준 것 고마워.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 하니. 언니가 참 좋거든. 난남은 몽실이 곁에 있을 땐 언제나 어린애였다. 어제 영순이한테서 편지 왔더라. 영순이? 편지 가져왔어요? 그래, 읽어볼 테니? 그럼 읽고 싶어. 난남은 영순이 편지를 읽었다. 영순이도 언니 닮아서 마음씨가 착하지. 그런가? 영득이 오빠 참 다행이에요. 한번 만나러 올 거야. 난남은 잠깐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노란 떡갈나무 잎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언니, 금년이 아줌마 지금 어디 있어요? 금년이 아줌마 죽었대. 어머나, 기어코 죽었군요.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잖니. 이번엔 그냥 무사히 죽은 것만도 다행이지. 죽는 것도 무사히 죽는 게 있어? 그럼 가장 무사히 죽는 길은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죽는 거지. 금년이 아줌마는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친척도. 그래, 고향도 없이 혼자 죽은 거야. 정말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거지. 소련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미군들이 금년이 아줌마를 날마다 못 살게 했고
그것도 모르고 난 과자만 맛있다고 먹었어. 난남은 쓸쓸하게 웃었다. 1시간이 넘었다. 언니, 이젠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이거 가지고 들어가거라. 닭찜하고 과일 좀 갖고 왔다. 그리고 전번에 부탁한 책도 갖고 왔다. 난남은 보통이를 끌러봤다. 거기 안내의 일기와 시턴의 동물기가 들어있었다. 모두 지난날 한 번씩 읽어본 책들이었다. 난남은 안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몽실이도, 죽은 금년이 아줌마도, 한국의 모든 여자들은 안내 같다고 생각했다. 어서 가요, 언니. 그래. 몽실은 난남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었다. 불쌍한 것. 엄마젖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하고 암죽을 먹고 자란 가엾은 동생이었다. 내달에 또 올게. 자, 그만 들어가거라. 아니야, 언니. 먼저 가. 그래, 내가 먼저 갈게. 몽실은 일어섰다. 난남은 현관문까지 따라갔다. 난남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 먹고 밥도 많이 먹어라. 몽실은 몇 걸음 가다 한 번 되돌아봤다. 그만 들어가거라. 난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대로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몽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몽실은 여태까지 걸어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온 몽실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 창이 가엾은 몽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토록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별놓은 몽실이 늦게야 구두 수선장이 곱추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다. 한 가지 짐을 더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몽실은 기덕이와 기복이 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절름발이 어머니. 난남은 몽실이 절뚝거리며 걸어서 황토길 산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서 있었다. 이윽고 몽실이 그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가랑잎들이 황토길에 뒹굴며 남았다. 난남은 현관문 기둥을 붙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제야 볼을 타고 내려왔다. 언니, 몽실 언니. 난남은 입속말로 기도처럼 불러보았다.